네, 이제 데이터 처리 기술 2의 부분 과목을 진행하겠습니다. 데이터 처리 기술 2의 과목에서는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 과정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정형 데이터와 로그 데이터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 측면에서 설명할 거고요. 이러한 과정을 원천 데이터에서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 의미 있는 정보를 만드는 방법 등을 설명을 겁니다. 총 두 장으로 나눠 있어요. 데이터 처리 기술의 이해는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와 그리고 데이터 처리 기술 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 있습니다.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 측면에서 원천 데이터에서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 의미 있는 정보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할 거고요. 처리 기술에 있어서는 데이터 처리를 위한 분산 파일 스토리지 같은 저장 기술과 하둡 같은 분산 병렬 처리 기술, 그리고 이러한 플랫폼을 구동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에는 ETL이라는 용어를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CDC, 그리고 EAI, ETL은 Extraction, Transformation and Load라는 뜻이고, CDC는 Change Data Capture라는 뜻이고요. EAI는 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연계 및 통합 기법, 그다음에 대용량, 정형 데이터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ETIL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내에 어떤 전형 데이터 처리, 전형 데이터 연계 및 통합 기술이 ETL과 CDC와 EAI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살펴본 뒤에 빅데이터와 비교 분석을 통해서 그 개요를 파악해 볼 겁니다. 그리고 최근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대용량, 비정형 데이터 이 처리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타 산업과의 융합을 지향하는 최근 IT 동향 내에서 비정형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TL은 Extraction, Transformation, and Load의 약자고요. 데이터 이동과 변환 절차와 관련된 업계 표준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같이 그림을 그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오퍼레이션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시스템들이 이제 여러 개 있을 겁니다. 그리고 ODS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있고, 데이터 마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시스템들과
시스템이 이렇게 있고 여러 개 있죠. 거기에서 어플리케이션들이 또 있고요. 운영 어떤 어플리케이션들, 그리고 이제 플랫 파일과 XML 또는 비정형 뭐 등등등이 이제 많이 있을 겁니다. 정형, 비정형, 정형, 반정형, 네, 뭐 이런 파일들이 여러 개의 형태로 있을 거예요. 플랫 파일들은 주로 뭐 그냥 일반 정형 파일들이고, XML이 반정형, 언스트럭처는 비정형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추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익스트랙트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작업에서 이제 ETL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퍼레이셔널 데이터 스토어라고 해서 운영 스토어가 있습니다. 운영 데이터 스토어가 있고요. 네. 이게 오퍼레이셔널 데이터 스토어라고 해서 운영 데이터 스토어입니다. 운영을 위한 데이터를 스토어해 놓는 공간이 있겠죠. 여기서 또 역시 ETL 과정을 익스트랙트한 후에 또 변형을 또 거치죠.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들어가는 겁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이렇게, 그 역시 또 이제 데이터 ETL을 거쳐서 데이터 마트로 이제 들어가서 각각 부서별로 필요한 어떤 분석 바로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데이터들로 마트가 형성이 된다.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ETL은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 다음에 운영 데이터 스토어, 데이터 마트에 대한 데이터 적재 작업의 핵심 구성 요소죠. 데이터 통합, 데이터 이동, 데이터 관리에 걸쳐서 폭넓게 활용이 됩니다. ETL은 추출이다라고 해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데이터 원천들로부터 데이터를 획득하는 거고요. 트랜스포메이션은 이제 변형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익스트랙션이다라고 해요. 그죠? 추출. 그래서 데이터 획득하는 그런 작업이죠. 원천들로부터 데이터 획득. 그 변형은 트랜스포메이션이다라고 해서 데이터 클렌징, 정제, 그다음에 형식 변환, 표준화, 통합 또는 다스 애플리케이션에 내장된 비즈니스 룰을 적용하는 거고요. 로딩은 이제 적재죠. 이 변형 단계가 처리 완료된 데이터를 특정 목표 시스템에 적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ETL 작업 단계에서는 이 정책 기반의 정기적인 실행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들로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매시브 패러렐 프로세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수 시스템들 간 대용량 또는 복잡도가 높은 비즈니스 룰 적용이 필요한 데이터 교환에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ETL 구현을 위한 여러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일괄 ETL과 실시간 ETL로 구분이 됩니다. 실제 이제 ODC ODBC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가기 전에 우리가 오픈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브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그림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ODS 구성이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또 알아두셔야 돼요. Operational Data Store. 먼저 인터페이스 단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ODS는 데이터의 추가 작업을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 원천들로부터의 데이터를 추출, 통합한 데이터베이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ODS라는 개념 먼저 알아두시고 데이터의 추가 작업을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 원천들로부터 추출, 통합한 데이터베이스다 하는 거죠. 다양한 원천들로부터 데이터가 구성되기 때문에 ODS를 위한 통합은 일반적으로 데이터 클렌징, 중복 제거, 비즈니스 룰 대비 데이터 무결성 점검 등의 작업을 포함해요. 일반적으로 실시간 또는 실시간 근접 트랜잭션 또는 가격 등 원자성을 지닌 하위 수준 데이터들을 저장하기 위해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단계가 있고요. 이걸 그림으로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쭉 갑니다. 스테이징 단계, 프로파일링 단계, 클렌징 단계, 그 다음에 통합 단계, 익스포팅 레이어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이제 소스, 여기가 이제 소스가 있는 거고, 여기 이제 데이터 마트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인터페이스 단계가 있는 거고요. 여기는 스테이징 단계다라고 그래요. 여기는 프로파일링. 인터페이스 단계는 다양한 데이터 원천들로부터 데이터를 획득하는 단계고요. 소스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원천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나 스프레드시트나 플랫 파일이나 웹 서비스, 웹사이트, XML 문서 등 트랜지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모든 알려진 데이터 저장소들입니다.
획득입니다. 이 데이터 원천들로부터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프로토콜로는 OLEDB, 오픈 링킹 앤 임베딩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오브젝트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 ODBC가 있고요. FTP 등과 있습니다.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한 실시간 또는 근접 실시간, 그러니까 OLAP 질의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간 데이터 복제 인터페이스 기술들이 활용이 되고요. 스테이징 단계에서는 작업 일정이 통제되는 프로세스들에 의해서 데이터 원천들로부터 트랜잭션 데이터들이 추출되어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스테이징 테이블들에 저장이 됩니다. 이 테이블들은 정규화가 배제되고 테이블 스키마는 데이터 원천의 구조에 의존적입니다. 데이터 원천과 스테이징 테이블과의 데이터 매핑은 1대1 또는 1대 다로 구성이 됩니다. 그 프로파일링 단계에서는 범위, 도메인, 유일성 확보 등의 규칙을 기준으로 데이터 프로파일링 수행하는데, 그리고 데이터 프로파일링 결과 통계 처리하고 데이터 품질 보고서 생성 및 공유를 합니다. 데이터 클렌징 단계에서는 ETL 프로세스들로 데이터 프로파일링 단계에서 식별된 오류 데이터들을 데이터 스토어드 프로시저 실행을 하고요. ETL 도구로 실행합니다. 클렌징 ETL, 그러니까 클렌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ODBC, 여기는 스테이지 말 그대로 테이블에 만드는 거고, 여기가 이제 요약이나 뭐 이런 것들 하는 거죠. 데이터에 대해서 품질에 대해서. 그럼 그거를 클렌징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정지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통합, 인테그레이션 하는 거죠. 통합 테이블이 있죠. 그래서 인테그레이션 한다. 통합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보내는 거죠. 익스포트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퍼레이셔널 데이터 스토어가 구성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 마트로 구성이 되는 거죠. 데이터 마트. 네,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n개까지 이제 되는 거고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도 아직 남아 있겠죠. 이렇게 해서 ODS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DS를 통해서 정제 및 통합된 데이터는 데이터 분석과 보고서 생성을 위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숙제되고,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특징은 우리가 그때 알아봤죠. 주제 중심, 영속성, 통합성, 시계열성을 꼭 정리하시고요.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 특징 테이블들은 모델링이 되는데 스타 스키마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노우플레이크 스키마가 있습니다. 각각을 그림으로 보면요. 이 스타 스키마는 조인 스키마라고도 하고요. 데이터 웨어하우스 스키마 중 가장 단순한 형태입니다. 플랫 테이블을 중심으로 다수의 차원 테이블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주로 뭐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는 게 스타 스키마고요. 스타 스키마를 활용할 때는 전통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다차원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구현할 수 있고요. 스타 스키마는 좀 이해하기 쉽죠. 스타 스키마의 사실 테이블은 보통 제3규형으로 모델링 되는데 차원 테이블들은 보통 비정규화된 제2정규형으로 모델링 합니다. 이 차원 테이블을 정규화하는 것을 우리가 스노우플레이크 스키마라고 하는데요. 이 스타 스키마보다 좀 더 스노우플레이크 스키마가 좀 이따 보시게 되면 여기 좀 복잡도가 높아요. 스타 스키마는 이거보다는 좀 복잡도가 낮다. 그래서 스타 스키마는 쿼리 작성이 좀 용이하고 조인 테이블 개수가 적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원 테이블들의 비정규화에 따른 데이터 중복으로 해당 테이블의 데이터 적재 시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마치 눈 모양이다라고 해서 이런 형태를 지니고 있죠. 눈의 어떤 결정치 모양 이런 형태가 스노우플레이크 스키마입니다. 스타 스키마의 차원 테이블을 제3 정규형으로 정규화한 형태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가 정리를 해드리면 스타 스키마의 차원 테이블을 제3 정규형으로 정규화한 형태를 말합니다. 데이터 중복이 제거된 데이터 적재 시에 시간이 좀 단축이 되고요. 스키마 구조가 좀 복잡해서 조인 테이블 개수의 증가와 쿼리 작성 난이도 상승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CD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DC는 체인지 데이터 캡처의 약자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데이터에 대한 변경을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변경을 식별해서 필요한 후속 처리 여기서 후속 처리라고 하면 뭐 데이터의 전송이나 공유를 말합니다. 이거를 이제 자동화 하는 기술 또는 설계 기법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시험에 잘 나옵니다. 어렵게 나오면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후속 처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 또는 근접 실시간 데이터 통합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및 기타 데이터 저장소 구축에 폭넓게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 CDC는 스토리지 하드웨어 계층에서부터 애플리케이션 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기술을 통해 구현이 됩니다. CDC 구현 기법들을 좀 몇 가지 알아두셔야 돼요.
먼저 타임 스텝 방식이 있고요. 그래서 변경이 반드시 인지되어야 되는 어떤 테이블 내에 마지막 변경 시점을 기록하는 타임 스탬프 컬럼을 두어서 마지막 변경 타임 스탬프 값보다 더 최근에 타임 스탬프 값을 갖는 레코드를 변경된 값으로 식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버전을 또 붙이는 방식이 있죠. 버전 넘버를 붙이는 방식이 있습니다. 변경이 반드시 인지되어야 하는 테이블 내에 해당 레코드의 버전을 기록하는 컬럼을 두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식별된 레코드 버전보다 더 높은 버전을 보유한 레코드를 변경된 것으로 식별하는 거고요. 이 레코드들의 최신 버전을 기록 관리하는 참조 테이블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타임스탬프 및 스테이터스 온 로우즈는 이 타임스탬프 및 버전 넘버 기법에 대한 보안 용도로 활용되고 있고요. 이 변경 여부를 true, false, 불린 값으로 저장하는 컬럼의 상태값을 기반으로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더 높은 버전 넘버 또는 더 최근의 갱신 타입 스탬프를 보유한 레코드에 대한 변경 여부 판단을 사람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유보하는 등의 업무 규칙을 적용할 수 있죠. 세 가지 특성을 모두 활용하는 기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타임, 버전, 스테이터스. 특정 시간대 버전 넘버를 보유했으면 변경 상태값이 true인 모든 레코드를 추출하는 등 이런 어떤 정교한 쿼리 생성에 활용해서 개발의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트리거 온 테이블 방식인데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트리거라고 하면 뭔가 추가적인 어떤 같이 변경되는 작업들을 이제 따라서 연쇄해서 일어나게 하는 그런 작업들이죠. 데이터베이스 트리거를 활용해서 사전에 등록된 다수 대상 시스템의 변경 데이터를 배포하는 형태로 CDC를 구현하는 기법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트리거는 시스템 관리 복잡도를 증가시키고 변경 관리를 좀 어렵게 하며 확장성을 감소시키는 등 전반적 시스템 유지 보수성을 저하시키는 특성이 있으니까 사용에 주의를 요해야 됩니다. 이벤트 프로그래밍 방식이 있죠. 데이터 변경 식별 기능을 어플리케이션에 구현해서 어플리케이션 개발 부담과 복잡도를 증가시키나 다양한 조건에 의한 CDC 메커니즘을 구현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로우 스캐너 온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에 대한 변경 여부와 이 변경값 시간 등을 트랜잭션 로그를 기록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 트랜잭션 로그에 대한 스캐닝 및 변경 내역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이 CDC 메커니즘을 구현합니다. 근데 각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따라서 이 트랜잭션 로그 관리 메커니즘이 상이해서 어떤 다수의 이기종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적용할 때 작업 규모가 증가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장점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영향도가 최소화된다. 데이터베이스 사용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영향도가 최소화된다. 변경 식별 지연 시간이 최소화된다. 트랜잭션 무결성에 대한 영향도 최소화된다.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변경이 불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CDC에 대한 개념과 CDC 구현 기법에 대한 간단한 그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EAI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인테그레이션이고요. 그래서 기업 정보 시스템들이 데이터를 연계 통합하는 소프트웨어 및
통합하는 소프트웨어 및 정보 시스템 특정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기업 또는 기업 간 어떤 복수의 이질적 정보 시스템들의 데이터를 연계함으로써 상호 융화 내지 동기화되게끔 동작하도록 합니다. 그 전에 어떤 포인트 투 포인트 데이터 연계 방식은 좀 문제점이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 연계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실시간으로 통합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정보 시스템 간의 어떤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으로 데이터 연계함으로써 복잡성이 발생하죠. 그럼 이거는 이제 정보 시스템과 데이터 통합과 연계 확보를 어렵게 하고 기존의 마스터 데이터의 통합과 표준화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방대하고 복잡한 데이터 연계 경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유지 보수성이 극도로 저하가 되죠. 그 EAI를 그림으로 좀 보게 되면 뭐 이런 그림이 좀 적당하겠네요. 웹 서비스 뭐 개발, 서비스 로드맵,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디자인,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데이터 인테그레이션, 인터폴리티, 언스트럭처드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 아키텍처. 결국 EAI 구현 유형에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메디테이션이 있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메디테이션형과 메디테이션. 이걸 우리가 인트라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EAI 엔진이 중개자로 동작해서 특정 정보 시스템 내 데이터 신규 생성 또는 갱신, 신규 트랜잭션 완료 등 유의미한 이벤트 발생을 식별해서 사전 약속된 정보 시스템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페더레이션 방식이 있는데요. 이건 인터 커뮤니케이션이죠. EAI 엔진이 외부 정보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 요청들을 일괄적으로 수령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전달하는 어, 얘를 이제 우리가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 모델이다라고 하고요. 페더레이션은 리퀘스트 리플라이 모델이다라고 합니다. EA를 이제 함으로써 기대 효과는 뭐 유지 보수 비용이 절감된다. 지속적 발전이 되고 뭐 협력사 파트너 고객사와 상호 협력 프로세스 연계 발전 기반 확보하고 웹 서비스 등 인터넷 비즈니스를 위한 기본 토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연계 및 통합 기법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연계 통합 방법에는 일괄 작업 방법, 일괄 통합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동기식 실시간 통합이 있어요. 동기식 실시간 통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괄 작업 시에는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고요. 실시간 통합 시에는 어떤 관심, 대상, 영역 상태에 대한 빠른 파악 및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일괄 작업의 사례로는 ETL 기능을 통해서 운영 시스템으로부터 정기적, 반복적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획득해서 ODS를 구성하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마트를 구성한 뒤에 OLAP, 정형, 비정형 질의를 통해서 경영 분석을 수행하는 작업을 예를 들 수 있고요. 동기식 실시간 데이터 통합 사례로는 컨테이너 터미널 공장 등의 생산, 운송 낭비 시설에서 각종 센서들로부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획득해서 운영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작업을 통제하는 사례를 들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컴플렉스 이벤트 프로세싱이라는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아키텍처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 데이터 중복을 허용하는 분산 저장 환경 구성을 통한 높은 확장성을 확보하는 빅데이터 저장 인프라스트럭처의 활용과 병행 설계되는 사례가 많이 등장하고 있죠. 데이터 처리 기법을 크게 또 두 가지로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전통적 데이터 처리 기법과 이거는 엑셀로 해서 좀 하겠습니다. 전통적 데이터 처리 기법 그리고 빅데이터 처리 기법 이렇게 이제 나뉘죠. 전통적 데이터 처리 기법에서는 우리가 추출은 운영 DB에서 하는 거고요. 운영 DB에서 이제 ODS로 가고 여기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가죠. 데이터는 빅데이터 환경인 거죠. 변환도 이제 둘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로딩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시각화는 여기서는 주로 안 하고 빅데이터에서는 시각화가 이루어져야죠. 시각화를 통해서 대용량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획득하고자 하는 시도니까 빅데이터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분석은 OLAP 방식으로 로와 통계와 데이터 마이닝을 이용하죠. 데이터 처리에서는 통계와 역시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이용합니다. 리포팅은 BI를 이제 하는 거고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인프라스트럭처는 SQL과 전통적 RDBMS 있죠, 그죠? 이제 빅데이터는 NoSQL, 그다음에 초대형 분산 스토리지를 데이터 스토리지 이렇게 해서 표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용량, 비정형 데이터 처리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용량 로그 데이터 수집 부분만 먼저 보면 비정형 데이터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오늘날 빅데이터라는 새로운 기술 트렌드와 산업 영역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제 로그가 기업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비정형 데이터죠. 과거에는 어떤 시스템의 문제 상황을 보존해서 서비스 보존이나 서비스 접근, 사용 로그를 기록하는 용도로 사용되는데 최근에는 사용자 형태 분석 등 기업의 주요 비즈니스 영역인 마케팅과 영업 전략 등의 필수적인 정보를 생성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형 로그가 데이터 용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성능과 확장성의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대용량 비정형 데이터 수집 시스템은 우리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닙니다. 특징을 좀 보면 초고속 수집 성능과 확장성을 볼 수가 있고요. 수많은 서비스와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대용량 데이터를 놓치지 않고 수집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수집 대상 서버가 증가하면 증가한 서버 수만큼 에이전트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손쉽게 확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갖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전송 보장을 하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수집한 데이터는 처리 또는 분석을 위한 저장소인 분산 파일 시스템이나 데이터베이스, NoSQL 등에 저장이 되죠. 이때 데이터 종류에 따라 수집에서 저장소까지 약 중단점 간의 데이터 전송 안정성 수준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단계별로 전송될 때마다 신호를 주고받아서 단 하나의 이벤트도 유실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수집과 저장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비정형 데이터는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로그나 성능 모니터링 데이터뿐만 아니라 트위터 같은 소셜 서비스 데이터도 있고요. 로그나 성능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기본 기능뿐만 아니라 일부 잘 알려진 서비스로부터 몇 가지 설정만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내장 플러그인들을 제공합니다. 하둡이죠. 그러니까 데이터 저장소 서비스 하둡 저장 기능은 기본이고 NoSQL을 포함한 다양한 DB에 저장하는 플러그인까지도 요즘에 제공하는 추세죠. 그리고 인터페이스 상속을 통한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확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비스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수집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하지만 이 업무 특성상 일부 기능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때 인터페이스를 확장해서 원하는 부분만 비즈니스 용도에 맞게 수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오픈소스 데이터 수집 시스템이 플럼NG가 있고요. 플럼 뉴 제너레이션에서 플럼이 있죠. 플럼. 플럼 같은 경우가 이제 비정형 데이터 주요 특징을 포함하고 있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할 때 우리가 수집 시스템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죠. 플럼의 그 아키텍처를 좀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플럼의 아키텍처를 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죠 우리가. 네. 뭐 이렇게 로그 데이터가 있고요. 네. 컬렉터가 있죠. 그래서 소스와 네. 싱크, 채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드 파일 시스템에 저장이 되는 이런 형태죠. 네. 그리고 이제 대규모 분산 병렬 처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죠.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2입니다. 그러니까 대용량, 비정형 데이터 처리가 계속 이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비정형 데이터가 상당히 이제 수백 메가 정도면 뭐 한 대 정도에서 처리할 수 있겠지만 이제 한 번에 처리할 원천 데이터가 수십 기가에서 수십 테라에 이르면 하둡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하둡은 대규모 분산 병렬 처리 업계 표준인 맵리듀스 시스템과 분산 파일 시스템인 HDFS로 구성이 되죠. 특징을 좀 알아보시다. 하둡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하둡의 핵심은 맵리듀스와 HDFS죠. 이거는 이제 선형적인 성능과 용량을 확장하는 거죠. 여러 대 서버로 클러스터를 만든다라는 거죠. 최소 5대 정도가 되고요. 필요하면 하둡은 서버를 추가해서 연산 기능과 저장 기능이 서버의 대수에 비례해 증가합니다. 하둡 이전에는 분산 컴퓨팅 시스템으로 최대 클러스터링 할 수 있는 대수가 100대였으면 하둡은 약 2만 대 서버들로 단일 클러스터로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폴트 톨러런트 고장 감률성이 있어야 되죠. 데이터는 3중 복제가 돼 서로 다른 분리 서버에 저장되는데 특정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동일 복제본이 있기에 데이터 유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맵리디스 작업을 수행하다가 특정 데스크에서 장애가 생기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감지해서 장애가 발생한 특정 태스크만 다른 서버에 재실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걸 고장 감내 기능이다라고 해서 폴트 톨러런스다라고 해요. 그래서 고장 감내 기능은 이제 관리자의 개입 없이 시스템 수준에서 자동으로 동작하고요. 핵심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해야겠죠. 맵리디스는 기본적으로 맥과 리디스라는 두 개의 함수만 구현해서 동작하는 시스템인데 알고리즘이나 비즈니스 로직 개발자는 이 맵리디스라는 데이터 처리 분석 방식만 이해하고 비즈니스 목적에 맞게 간단한 코드만 작성해주면 데이터 크고 작으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작업을 수행하는 중간에 어떤 시스템적인 장애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페일오버, 자동 복구 기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직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시스템 수준에서 발생하는 장애 상황이나 확장성, 성능 등의 이슈는 하둡이 내부적으로 최적화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풍부한 에코시스템을 형성하고 있고요. 하드웨어 맵리디스와 분석 파일 시스템은 이 빅데이터 처리와 분석을 위한 기반 시스템 기술이죠. 그래서 하둡 같은 인프라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다양한 응용 기술이 필요한데요. 여러 가지 오픈소스 형태로 소개되고 있고 수집으로는 플럼, 연동 기술, 데이터 연동은 스쿱, 데이터베이스 기술인 NoSQL로는 HBase, 대용량 SQL 질의 기술은 하이브, 피그, 실시간 SQL 질의로는 임팔라, 아바타조, 워크플로우 기술로는 우지, 아자카반 등이 있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하둡 에코시스템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연동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쿱을 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요. 비정형 데이터 가지고 데이터 분석하려면 기업 내에 축적된 데이터와 정보를 연동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럴 때 우리가 스쿱을 쓰죠. MySQL에서 나온 데이터를 우리가 하둡으로 하는 게 바로 스쿱입니다. 스쿱은 오라클이나 MySQL, 포스그레스QL, 사이베스, JDBC를 지원하고 대부분의 관경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을 하죠. 또한 HBase와 같은 일부 NoSQL 데이터베이스와도 연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쿱의 간단한 그 구조를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제 대용량 질의 기술에 대해서도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이것도 역시 대용량 비정형 데이터 처리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합시다. 대용량 질의 기술. 뭐 많이 있어요. 아파트 드릴도 있고요. 스팅거도 있고요. 샤크, 타조, 임팔라, 호크, 프레스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것이 SQL온 하둡이라고 하는 실시간 SQL 질의 분석 기술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임팔라를 이제 우리가 많이들 봅니다. 임팔라 아키텍처를 보면 좀 지저분한데 잠시만요. 네. 여기 이제 임팔라 아키텍처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노드에 임팔라 데몬이 구동되고 사용자는 이 데몬들이 구동된 임의 노드에 JDBC나 ODBC 임팔라 쉘을 이용해서 질의를 요청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사용자 질의는 데이터 지역성을 고려해서 노드 전체로 분산돼서 수행이 됩니다. 하둡에서 잡트래커와 데이터 지역성을 고려해서 태스크 트래커에게 할당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죠. 그래서 사용자 질의 요청을 받은 코디네이터 데모는 분산돼서 수행돼서 각 임팔라 노드들의 부분 결과들을 취합해서 결과 값을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제공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팔라 아키텍처입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를 요약하고 다음에 데이터 처리 기술에 대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쉬었다 하겠습니다.